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네. 안 보는 사이에 좀 늙으신 것 같습니다. 전혀 팔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민주당에서도 공격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공격하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몇 집은 좋아졌고요. 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던데. 네, 저희가 그렇죠. 앞서서 2부 정치 TMI 코너에서 정상근 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얼미터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하겠다. 정상근 기자가 그 리포터를 전하면서 언론윤리, 기자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조작 기사가 됐는데 네. 문제가 된 기사가 조선일보 5월 16일자, 17일자, 또 중앙일보 5월 17일자입니다. 결국은 이해찬 대표가 리얼미터 조사 이상한 조사다라고 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확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좋게 자유한국당은 떨어지게 나왔다. 네.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았었는데 네. 그게 큰 문제는 아니고 더한 문제는 자신들의 논거에 바탕을 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워딩을 다운표에서 썼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 또 대학 교수들. 그런데 배종찬 소장과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봤더니 배종찬 소장은 나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내 의도와 다르게 실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리얼미터 입장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정당 지지율이 좀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좀 착시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4.4%포인트에서 지난주에 13.1%로 늘어났는데 예. 정당 지지율이 한쪽에 내리면 한쪽에 오르는 일종의 제로섬의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격차라는 것이 한쪽 당의 곱하기 2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 당이 한 4%포인트 변화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8% 변화가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착시 현상이 있는데 뭐 중간 집계로는 한 3%포인트 내외로 이제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것이 좀 조장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 1점 몇 퍼센트포인트에서 13점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종찬 본부장도 모르는 사람도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또 여론조사 업계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쓰지 않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써버렸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C일보, 조선일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특정 교수님의 인터뷰를 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리얼미터가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예, 그 말은 조작했다는 다른 말이거든요. 예. 그런 말을 듣고 조작을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는 사실 리얼미터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 안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그 문제가 된 기사는 조선일보는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렸나요? 예. 왜 내렸지? 리얼미터가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양 정당으로부터 다 욕을 먹었고. 그렇죠. 국민의당도 한테도. 국민의당한테 욕 먹었죠. 예. 뭐 지지자들도 주상미터다 그러면서 다 욕했는데. 네네. 오히려 모든 사람들한테 욕 먹으니까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예, 같은 업계에 계시는 윤희용 센터장님. 예. 이런 식으로 그 언론과 정당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전 인수격을 해석하는 거. 뭐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사실 잘 없던 현상이거든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조사 결과가 급변하게 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제 경향들이 최근에는 정치권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민심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외부에서 의혹들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안에 여러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에 이제 뭐 5단계, 6단계 또 10명 이상의 사람들 단계를 거치고 그 안에 또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안에서 사실 조작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 기간 동안 남겨놔야 돼요. 예. 조사에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을 표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조사기관은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시장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실 시도하는 것들은 이제 최근에 사실 없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또 언론도 이렇게 진영이라든가 이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제 공세의 소재로 도구로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정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민심을 좀 겸허하게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행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세로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 리얼미터 관계자 이제 우리 권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지금 보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30%가 넘게 나오잖아요. 예. 다른 조사기관들은 20% 이제 초중반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결과가 맞다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조사 결과인 경우에는 또 그걸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지금 이제 행태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는 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500명씩 조사를 해서 발표는 안 하지만 일간 집계를 내거든요. 그걸 묶어서 주중 집계 또는 주간 집계를 내는데 일간 조사를 하는 그 시계열을 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미세한 조정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미세한 조정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왔으면은 이게 조정했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낮췄겠죠. 그렇게 발표 안 하고. 그래서 시계열 조사를 하는 기관들은 그런 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님께서 여론 조사계의 이동형이라고 욕을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같이 욕 많이 먹읍시다. 네. 자,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지난번 조사보다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이 더 벌어졌네요. 네, 지금 조사기간은 이제 2019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유선 이메일 걸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역을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였고요. 지금 주간 집계로 하면 민주당은 3.6%포인트 오른 42.3%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집계입니다. 예. 한국당은 3.2%포인트 하락해서 31.1%입니다. 두 당의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는데 지난주 주중보다는 조금 더 주 후반에 이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 보자면은 참 지난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요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이제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를 좀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혐오 표현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주 내내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5.18 관련 논란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 초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5.18 강조 사찰 명령 을 했다는 의혹 그 부분도 상당히 확대되었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여하느냐 그 부분들을 둘러싸고 5.18 망언을 했던 이른바 망언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무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5.18 논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논란과 함께 227 전당대회 전으로부터 5월 2주차까지 한국당의 지지율이 무려 한 10%포인트까지 뛰었습니다. 기울기가 유상으로 계속 갔었죠. 근데 보통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르거나 한쪽 방향으로 내리는 같은 경우는 자연적 조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란과 함께 그러한 조정 효과가 기본적으로 중첩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망언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3.7%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3.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좀 언론의 여러 가지 어떤 비교라든지 아까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얘기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논란이 조장된 측면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 결론을 내리면 5.18 징계 무산 그리고 달창 한센병 같은 혐오 발언 이런 것들
것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빠뜨리게 한 원인이 됐다. 특히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을 보면 광주, 전라가 11.3포인트 하락. 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8.2%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광주 민심이 그 5.18과 관련해서 못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을. 그렇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성에서도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분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달창 이 발언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한테 상당히 혐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금방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폭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5.18 논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떨어진 지역하고 계층 그리고 떨어진 분석들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예. 4210님, 여론조사 보면 1000명, 1500명 대상으로 응답률이 5%인데요. 이런 수치를 대중의 민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네.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0명 조사해서 5%만 대답했다 그러면 50명만 대답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2만 명 정도한테 전화를 다 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이 1000명이라는 예. 그러니까 전화는 한 2만 명쯤 한다 이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예. 착오 없으시길 네. 바라고요. 자,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광주, 전라, 그 다음에 성별로는 이제 여성, 예. 그 충청도에서 많이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좀 중도층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난주에 충청도에서 주로 한국당의 장애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사실 지금 지난주에 전국의 프레임들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장애 투쟁 대 정부 여당의 국회 정상화 또는 대화의 프레임이었는데 지난주 자세히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 악화로 인한 어떤 환율이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버스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다양한 경제 민생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장애 투쟁 그리고 국회 정상화 대화 타협 이 프레임이 맞붙는데 어느 쪽으로 민심이 움직이겠어요. 주로 이제 경제 이런 부분들은 보수나 진보보다는 중도층이 상당히 경제 문제에 잘 예. 움직이는데 알겠습니다. 그 프레임이 이제 그쪽 정부 여당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윤희용 센터장님. 예.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혹은 또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30% 초반대에서 더 이상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그 이유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지지층 상당 부분 사실은 결집을 시킨 거라고 예.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30% 넘었다. 통상 다른 경우에는 30% 중반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이제 여당이 가정장애 지지가 높을 때 이럴 때도 이제 40% 초반 이럴 때 이제 매우 높았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와 비교하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정농단 이후에 상당히 이제 나빠졌던 인식들 이런 것들이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 중심으로 상당 부분 결집시키는 데는 일단 이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스탠스를 계속 가져간다. 강경 보수층의 어쨌든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선거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퀘스천으로 남는 부분이 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이제 선거에서의 투표율들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 있어요. 지난 이제 총선, 지방선거, 대선도 그렇고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새로 생겨난 사전투표 효과가 이제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도 성향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리얼미터 조사인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리얼미터 조사가 아닌 사람 면접원이 하는 다른 조사기관들에서는 한 20% 중반대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RS 방식으로 하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중도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이 표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상대적으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의 중도층 좀 많이 표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층은 결집을 시키는데 중도층은 충분하게 지지층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사기관들 비교해서 좀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스탠스로 한국당이 갈 경우에
그런 중도층 확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제약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것이 선거 때 득표율이 40%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인 경우에는 1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의석을 당선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한국당이 뭔가 이제 출구 전략 좀 더 이제 중도층 확장 전략으로 스탠스를 조정해야 할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국당이 3.2%포인트 떨어져서 한국당으로부터 리얼미터가 욕을 먹긴 했지만 저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최소한 30%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잠시 우리가 1년 전점으로 시기를 돌려보죠.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의 그 지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27.8%가 나왔어요. 전국에. 지금 한 30% 가까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상황이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27점, 거의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당했던 때가 그때 정당 득표율이 27.8%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선거를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한다면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30%대 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선거 득표율 같은 경우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율로 친다면은 지금 봤을 때는 비록 좀 떨어졌지만 30% 전문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제 질문은 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어쨌든 하는 행동들이 중도층에까지 과연 확전될 수 있을까? 확장될 수 있을까? 그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윤 대통령하고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중도층이 가장 많이 잡힙니다. 스스로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 중에서 4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ARS가 중도층이 적게 잡힌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리얼미터 월간 단위로 해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한 6개월 이전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배 정도 격차가 났는데 지금은 5%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즉 우리가 중도층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는 진보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이 중도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가 있는 중도층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단순히 지금 이제 한국당의 어떤 그 전략적인 방향 이 자체가 중도층을 모으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권순정 실장이 말한 대통령 지지율이 70%였었는데 40% 내려왔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얻은 지지율이 29%? 27.8%. 6.3.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대 후반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윤희석 세상이 대답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거에 체크한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도층 얘기와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만 일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일은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치로 지지 여부 상관없이 일을 잘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중에는 어쨌든 중도층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유사해진 것이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제 이탈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의 어떤 보수 성향이 좀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5.18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가 끝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매우 소극적인 모습들로 비춰지는 것이니까 또는 이제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인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중도성의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중도층이 많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또 지지한다고 선뜻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도층 이후에 계속 지지율은 저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폭넓게 선거에서 어쨌든 50%를 넘겨서 1위가 되는 정도의 중도층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이 스탠스에서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하나 더 조사했죠. 한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관련해서 부정평가, 긍정평가 어느 게 더 많았나요? 네, 부정평가가 54%이고요. 긍정평가가 39%인데 저는
긍정평가에 주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리얼미터 주간 집계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31.1%가 나왔습니다. 근데 긍정평가는 39%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는 한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무성 대표가 다녀간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 말처럼 이 5.18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미 끝난 거거든요. 네. 끝난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 그 자체는 환영한다. 그렇죠. 이런 결과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한 거 긍정평가가 39% 이제 40%가량 나왔는데요. 이거는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긍정평가는 사실은 꼭 보수층만 긍정평가를 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 성향층이라든가 여권 지지층 또는 이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석한 건 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냉정하게 한 측면에서의 긍정평가인 사람들도 제법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네.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수층만이 한 39%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는 없는 측면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긍정평가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중도층들을 포섭할 수 있는 이제 우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행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추가적인 지지층 확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김정수 여사가 황 대표가 악수를 안 했다. 이 문제로 또 비판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걸로 논란거리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도 그걸 얘기하기도 뭐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지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나 좀 과도한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만일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네. 진상규명이 출범에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확장성이 넓어지겠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네, 분명히 이제 여러 이유를 대고 그 진보 진영에서 이제 비판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권에 오래된 말인데요.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옆집에 불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을 끄기보다는 옆집에 불을 내라. 이런 건 정치권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집에 불을 내야지 우리 집에 불난 것들의 주목도라든가 이런 거 떨어지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 제기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이제 정당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 정당의 문제를 계속 끄집어냄으로써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문제점들 드러나는 것을 막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면서 정치권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매듭을 지어 가져야 되거든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근데 오히려 사회 갈등의 진원지 내지는 사회 갈등의 확산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K2님께서 권 실장님 목소리 컸군요. 우리 인이 매우 좋아님. 억울하면 목소리 커지죠. 한재킴님 권 실장님 요 며칠간 많이 당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습니까? 차근차근 말씀하시지. 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 고마운데요. 그렇게 많이 쫄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